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진행의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이곳 여의도에서는 다음 주부터 벚꽃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미 꽃이 활짝 펴서 축제가 시작되기도 전에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여의서로 벚꽃길 교통통제는 주말인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자동차뿐 아니라 자전거, 전동 킥보드 같은 다양한 모빌리티도 이용이 금지됩니다. 문제는 당장 오늘도 사람 몰릴 게 뻔한 금요일인데요. 안전과 교통 혼잡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에 사람들이 북적대니까 차도로 내려와서 구분 없이 길을 건너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차도에 서서 정신없이 벚꽃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자칫하면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겠죠. 일단 행정당국이 오늘부터 주말 동안 하루 1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해 질서 관리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게 여의도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상춘객들이 몰리는 곳에선 안전과 교통 혼잡에 철저히 대비하고요. 각자 질서 있게 안전하게 봄꽃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31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요. 식목일이 나무 심기에 좋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 살펴보고요. 또 늘 푸른 지구 시간에는 2050년을 목표로 우리나라가 추진하기로 약속한 탄소 중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마케팅 아이디업 시간에는 고객을 대상으로 수업도 하고 마케팅 효과까지 누리는 클래스 마케팅에 대해 살펴보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벌써 3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달을 맞는 기분과 다양한 감상들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최정실, 강지영, 고영민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첫 번째 코너, 이 뉴스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팩트연구소 어떤 걸 살펴볼까요? 4월 5일 식목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잖아요. 네. 식목일을 바꾸자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나무 심기에 적당한 온도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목일은 과연 나무 심기 안 좋은 날인가? 이게 이제 바로 오늘의 팩트체크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식목일, 근데 나무 심으라고 만든 날인데 나무 심기에 적당하지 않다니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요? 산림청은 지난 28일 식목일 바로 알기라는 제목의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식목일의 의미와 나무를 심기에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 이런 걸 알려줍니다. 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한 반박 성격인데요. 식목일을 당기자는 쪽은 4월 5일 식목일이 나무 심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식목일을 바꾸자는 법안이 제출되고 있는데요. 현재 4개의 법안이 발의 중입니다. 어이구, 그 법안 내용 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식목일 날짜 변경 법안은 식목일을 3월 21일로 바꾸자는 법안이 2개고요. 네. 3월 20일로 바꾸자는 법안이 2개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면서 식목일이 처음 시행된 1946년 4월 5일의 평균 기온이 7.9도인데 비해서 2021년 4월 5일의 평균 기온은 11.9도까지 올랐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는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따라붙습니다. 네네. 국립산림과학원이 나무를 심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로 분석한 6.5도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청 소속 연구기관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에서 4월 5일 식목일이 나무 심기에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거랑 마찬가지네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식목일 날짜를 앞당기자는 논란은 2013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당시 국립산림과학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꽃의 개화 시기뿐 아니라 나무 심기에 좋은 시기도 계속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월 21일에는 전국적으로 식목 행사를 할 수 있어 식목 시기 적기, 좋은 시기가 네. 식목의 기준으로 2주 정도 앞당길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당시에 다수의 언론이 이런 보도를 비중 있게 내보냈는데요. 그러자 당시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4월 5일로 되어 있는 식목일이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서 좀 앞당기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식목일 앞당겨진다 이런 보도들이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박근혜 정부에서는 근데 논의가 흐지부지 되고 말았고요. 그리고 2017년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식목일을 앞당기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그러면 10년 전부터 식목일을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관련 법안도 계속 좀 지속적으로 발의가 되고 있는 건데 산림청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산림청은 식목일 날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예, 4월 5일이 식목일로 처음 지정된 거는 1946년 미 군정청에 의해서라고 하는데요. 네. 올해가 78회 식목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네. 국민들의 머릿속에 식목일은 4월 5일 이게 이제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상황인데요. 상징성이 쌓인 만큼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목일 변경 문제는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지지율이 달라지는 등 찬반 양론이 팽팽한 만큼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 심기 기간을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식목일에 정해진 날짜를 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산림과학원은 4월 5일이 나무 심기에 적당한 온도보다 한참 높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10년 전이잖아요. 네. 산림청의 입장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산림청은 나무를 심는 시기는 수목 생리적인 요인과 토양과 습도, 강수량, 유기물 등 나무 생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영양인자와 연관되며 단순히 기온 상승 하나만 연관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상승한 건 맞는데 네. 기온 말고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네. 실제로 전국에서 나무 심기를 추진하는 기간은 제주도나 남해안에서는 2월 하순부터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4월 하순까지 심고 있다고 합니다. 땅속 온도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서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실제로 산에 나무를 심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4월 5일까지 나무를 심은 비율은 연간 나무 심는 면적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식목일이 지난 뒤에 나무를 심는 비율이 70%를 차지하는 거죠. 이래서 산림청은 식목일을 앞당겨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식목일 날짜는 바꾸지 말고 지역별로 좀 나무 심기 좋은 날짜에 나무를 심으세요.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산림청은 지역별로 나무 심기 좋은 기간을 설명을 하는데요.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2월 하순부터 3월 하순까지가 나무 심기에 가장 좋다고 하고요. 전남과 경남은 3월 초순부터 4월 초순 사이, 충청, 전북, 경북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경기와 강원 지역은 3월 하순부터 4월 하순까지가 나무 심기에 가장 좋은 기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식목일이 전국적인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전국적으로 가장 나무 심기 좋은 날로 정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공휴일도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로 좋은 시기에 나무를 심으면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마지막에 나온 말씀, 식목일이 언제부터 공휴일이 아니게 된 건가요? 이게 공휴일이면 나무 심고 저 진짜 잘할 자신 있는데. 네, 안타깝죠. 네.
1949년에 처음 지정이 돼서 2005년까지가 공휴일이었습니다. 관공서, 지역 주민, 각급 학교 등 온 국민이 함께 나무를 심는 날이었는데요. 어르신들 마음속에는 식목일은 헐벗었던 국토를 녹화한 기념일, 이런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저는 70년대생인데요. 서울 변두리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어릴 적 식목일에 아버지와 함께 동네 야산이나 공터에 가서 나무를 심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그때는 쉬는 날이었으니까요.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는 제외됐지만 국가 기념일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04년 본격적인 주 5일제 근무 시행으로 재계를 중심으로 공휴일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생산성이 낮아진다 이런 우려 때문이었죠. 2005년 6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서 2006년부터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2008년부터는 제헌절도 공휴일에서 빠지게 됩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다시 좀 공휴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식목일 날짜 변경에 대한 여론조사도 또 여러 차례 있었나요? 네, 산림청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도 있었고요. 방송사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조사도 있었는데요. 찬성 반대가 엇갈립니다. 그리고 이제 찬반이 55대 45 정도에서 뭐 엎치락뒤치락하고 팽팽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게 만약에 찬성이 압도적이었다면 진작 날짜가 바뀌었을 테고 반대가 압도적이었다면 날짜 바꾸자는 이야기가 이제 쑥 들어갔을 텐데 여론이 계속 엇갈리고 있어서 식목일 날짜를 바꾸자 이런 논의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때는 식목일에 산불이 많이 나서 정부가 고심했다고요. 네, KBS가 지난 2019년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일별로 산불이 가장 많이 난 날이 바로 4월 5일 식목일이었습니다. 네. 이 시기가 가장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행락 인파가 꽃구경하러 이제 산을 많이 찾는 때라서 산불이 많이 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지난해 식목일에도 전국에서 산불 6건이 발생해서 축구장 170개 면적의 산림을 불태웠습니다. 올해도 산림청은 4월 말까지를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 식목일이 나무 심기 좋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8436님이 저는 3월 달부터 금연하기로 했는데 열흘밖에 못 지켰네요. 내일부터 다시 금연을 도전해야겠습니다. 성공하면 알려드릴게요. 웃음 하셨는데 열흘이나 지키셨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4월 달에 또 열흘 이상 하는 걸로 화이팅입니다. 8436님. 자, 그리고 3253님. 금요일 주말과 31일 월말이 겹쳐서 그런지 괜히 더 바쁜 것 같아요. 마무리 잘 짓고 꽃을 하나를 안고 오는 달 4월이 마중 나가야겠습니다. 이야, 시인이신가요? 네, 멋지네요. 좀 바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마지막 날 차분하게 기분 좋게 보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구 환경의 이슈와 고민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늘 푸른 지구 이야기. 한겨레 신문 남정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들려주실 주제가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얘기인지 얘기해 주시죠. 예, 최근에 이제 벚꽃이 너무 일찍 꽃망울을 터뜨려서 지역 축제를 준비하는 지자체들도 이제 혼란에 빠졌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여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계획을 세워놓는데 그게 이제 바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계획, 짧게 말해서 탄소 중립 계획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2050년까지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법률에다가 이제 그 계획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탄소 중립 많이 듣긴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많이 들었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사실은 그래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요. 예, 우리가 기후 변화를 겪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온실 효과를 통해서 발생하는데
이제 세계가 정해놓은 딱 온실가스 6가지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이산화탄소고, 그리고 뭐 소에서 나오는 뭐 메탄, 그 다음에 소 배설물에서 나오는 아산화질소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딱 6개를 유엔이 정해놨어요. 네. 근데 이 6개를 이제 온실가스라고 하는데, 이게 대기권에서 머물면서 일종의 그 지표에 있는 열을 가둬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입니다. 온실이 사실 이렇게 딱 그 공기를 가두면서 열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온실가스가 어떻게 발생하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를 태우면 발생합니다. 특별히 이제 석탄이나 가스발전소 같은 데서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타는 이 자동차에서 이제 휘발유를 태우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네. 근데 이거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 같은 거를 태양열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를 그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로 바꾸고, 이렇게 쭉 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0이 되는 상태, 그거를 바로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네. 자, 2050년까지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건데, 이번 계획의 개요를 알려주시죠. 예, 그러니까 세계가 2056년, 어떤 빠른 나라는 뭐 2040년 이렇게 해서 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탄소 중립을 한다라고 다 선언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50년에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2021년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는 걸 발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50년이 되기 전에 2030년 그 중기 목표를 하나 정한 건데요. 그때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줄이겠다 이렇게 목표를 천명을 했습니다. 아주 이제 도전적인 계획이었죠. 그러네요. 이번에 이제 탄소 중립 계획이 나왔는데요. 이번 탄소 중립 계획은 2050년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연도별 뭐 감축 계획이나 부문별 감축 계획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 건데, 전체 목표, 그러니까 2030 40% 그리고 2050 0 이거는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부문별 감축량, 그러니까 뭐 전환이면은 보통 발전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온실가스가 대부분 발전소에서 나와요. 우리가 쓰는 전기가 화석연료를 태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전환 부문, 그리고 산업 부문, 무언가 상품을 만들 때 나오는 산업 부문, 네. 그다음에 농축산, 수송,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나오는 거, 그다음에 폐기물, 뭐 이런 식으로 부문별로 나눠서 현재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에 얼마나 줄일지, 그리고 연도별로는 어떤 정도로 줄일지, 이런 속도 같은 것들을 정하는 건데요. 네. 재밌는 거는 2030년까지 각 부문 감축량이 달라진 게 없는데, 오직 산업 부분만 조금 줄여졌어요. 원래는 2030년까지 14.5%를 감축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11.4%로 줄여준 거죠. 산업 부분만 부담을 좀 줄여준 건데, 이렇게 바꿔준 이유가 있을까요? 예, 뭐 보통은 이제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난 연말, 올해 연초부터 좀 이런 산업 부분이 줄어들 거다, 좀 현실 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이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주로 이제 석유화학 업종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라는 이제 그 애로사항이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가 수용을 해서 약 3% 정도 낮춰준 거죠. 이 석유화학 업종이 뭐냐? 아주 전형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입니다. 뭐 SK, 뭐 S오일, 뭐 현대오일뱅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원유를 수입을 해다가 그거를 이제 정제를 해서 휘발유나 경유 같은 연료로 만들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과정에서 정제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하게 됩니다. 또 나프타를 이용해서 또 플라스틱 재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뭐 폴리에틸렌, 뭐 폴리프로필렌 이런 걸 만들려면 일종의 이 재료를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석유를 네. 정제를 해가지고요.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또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업체들이 이렇게 온실가스를 여기서 줄이려면 뭐 새로운 원료, 신기술을 또 개선을 하고 새로운 원료를 수입해야 되는데 그 수급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그래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컴플레인을 했고, 네. 정부가 그거를 받아들여줘가지고 이번에 산업 부문 감축량을 줄여준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산업 부분이 감축이 되면 다른 부분이 떠안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온실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온실가스를 0으로 만들려면 각 부문들이 다 감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에너지를 적게 쓰고 전기차로 바꾸고 그래야 되거든요. 사실은 고통 분담을 하는 계획이에요. 각 부문별로. 그런데 다 똑같은데 산업 부문만 지금 사실은 줄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비판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산업 부문 감축량이 810만 톤입니다. 이번에 줄여준 게. 근데 이 810만 톤을 누군가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은 화력 발전을 원전이나 뭐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바꾸는 전환 부분에서 400만 톤을 가져가기로 했고요. 네. 국제 감축에서 400만 톤 그리고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 CCUS라고 하는데 거기서 90만 톤을 확보해서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이렇게 나눠서 가졌습니다. 근데 그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은 아직 상용화 여부가 불투명하고 그리고 국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벌이는 국제 감축도 실적이 얼마나 될지 조금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국제 감축이 400만 톤이나 되는데, 네, 예, 이게 불안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해외에서 국제 감축이라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건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국이 감축했다고 인정을 해줄까요? 예, 그런 또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그 온실가스 체제가 파리협정 체제라고 합니다. 2015년에 이제 각국이 합의한 체제인데 그 전에는 교토의정서 체제였거든요. 그때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가서 무언가 온실가스 감축을 하면 선진국 걸로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 실적을요? 예, 실적을 다 인정해줬는데 파리협정 체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리협정 때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모두 그 온실가스를 줄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협상을 해야 됩니다. 비율을 6대4, 5대5, 7대3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룰이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규칙이 몇 대 몇으로 나눈다 하는 규칙이 한 내년 정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조금 불확실성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 감축을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트남하고 몽골하고 두 나라와 이제 앞으로 국제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협정을 맺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이게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그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이거는 뭔가요? 예, 여러분도 뭐 어디서 한두 번 정도는 들어봤을 텐데요.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은 일단 아까 말했듯이 석유 정제 공장이나 아니면 발전소나 이런 데서는 화석 연료를 태우잖아요. 그 태우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특별한 장치를 설치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기계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빨아들인 이산화탄소를 어디 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무슨 드럼통 같은 데다가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너무 이제 부피가 커지니까 해저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바다요? 예, 바다에서 저장을 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기술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데 우리가 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또 바다를 뚫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해저 광산에서 천연가스를 다 추출하면 구멍이 남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산화탄소를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좋은 가스는 뽑아 쓰고 이산화탄소는 바다에 버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제 동해가스전에서 이 천연가스를 지금 뽑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빈 공간에다가 1년에 30만 톤씩 저장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한국에서 지금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거죠, 동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게 기술 개발이 무르익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여가지고요. 지금 대부분이 이제 시범 사업 단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비용이 비싸요. 왜냐하면 아직 그 기술이 대규모로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고 또 포집을 하려면 또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에너지가 또 어디서 나오냐? 화석 연료를 태우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또 화석 연료를 쓰는 어떤 이런 딜레마가 또 있는 거죠. 어렵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IPCC라고 기후변화 정부 간 패널이라는 이제 가장 세계적인 기후변화 과학을 주도하는 기구인데
앞으로 우리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미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빨리 지금 기술이 개발되고 시장 가격이 낮아져가지고 여러 부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2030년 동안 이걸로 이번에 많은 그 양을 흡수를 하기로 했는데 조금 비현실적이다. 아직 상황이 이 정도인데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약간 목표 달성, 2030 목표 달성에 약간 회의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30년까지 약간 불확실한 부분에 지금 떠넘겼잖아요. 네. 국제 감축과 그다음에 CCUS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은 아직까지 상용화도 안 됐고 국제 거래의 어떤 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가변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2, 3년, 3, 4년 안에 이게 될지 안 될지가 좀 결정이 된다고 보는데요. 그보다는 좀 우리가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것, 조금 고통이 좀 있지만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걸로 좀 차근차근 줄였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이 2030년까지 각 매년간 그 연도별 감축 계획을 따져보면은 처음에는 별로 안 줄입니다. 그러다가 2027년, 28년에 확 줄이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한 25% 정도 줄이고 차기 정부에서는 한 75% 정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탄 떠넘기기 느낌이 나는데. 예, 약간 폭탄 떠넘기식인 느낌이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에는 2050년을 목표로 우리나라가 약속하고 추진하게 될 탄소 중립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남종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아침이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기지개를 활짝 펴볼까요?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은 한 팔만 들어 올린 후 위로 힘껏 뻗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팔을 위로 뻗은 채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지그시 끌어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에서부터 등, 팔 근육이 당기듯이 쭉 끌어올려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가능하시면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사업하고 장사하는 분들은 늘 어떻게 많이 팔 것인가 마케팅 전략과 아이디어에 대해 고민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다양한 마케팅 분야의 전략과 아이디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마이 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는데요. 네, 그래요? 공부와 관련된 마케팅입니다. 네, 전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시나요? 정말로요? 아니 왜 묻지도 않고 네 일단 얘기해 주시죠. 네, 오늘은 그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익숙한 고객들에게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봤는데요. 네, 뭐 영어 스터디, 독서 모임과 같이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운동 모임을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이런 고객들에게 배움을 통한 마케팅, 또 수업을 통한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클래스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클래스 마케팅 진짜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기저기서. 사실 잘 안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게 아주 인기가 요즘 많다면서요. 마케팅 효과지 이렇게 노릴 수 있고. 맞습니다. 뭐 고객들에게 특별한 수업을 제공하면서 뭐 브랜드나 제품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출 증가 효과까지 톡톡히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기업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해당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음식이라면 직접 요리를 해보고 맛을 보는 클래스, 나만의 맞아요. 제품을 만드는 클래스 등등 다양한 종류의 수업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개는 공간을 빌려서 소규모의 고객을 대상으로 수업을 여는 원데이 클래스 형식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은 고객들, 작은 수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클래스 마케팅이 얼마나 효과가 좋길래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는지 오늘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이게 원데이 클래스 유행한 게 좀 이렇게 오래전인 것 같은데 소규모 공방도 많고요. 그 기업들의 클래스 마케팅은 그럼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일단은 원데이 클래스의 언급이 증가하기 시작한 건 벌써 7, 8년 전이거든요. SNS에 검색을 하면 약 580만 개의 게시물이 업로드가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되고 또 인기 있는 주제입니다. 특히 그 5년 전부터는 주제도 다양해지고 원데이 클래스의 종류가 많아졌고요. 최근 5년간 검색량이 가장 많았던 거는 2020년 코로나를 기점으로였어요. 네, 오히려 집에서 할 일이 없어진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면서 또 소규모로 하니까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인식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데이 클래스에 대한 관심이 더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배우려는 의지가 강해진 이 소비자들한테 기업들이 어떤 차별점을 주느냐. 일단은 기존 원데이 클래스는 취미를 갖기 위해서 경험을 해본다. 하루 정도 짧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막 취미를 알아본다. 이런 데 좀 의미가 있었다면 기업들이 제공하는 수업을 통해서는 그 브랜드와 제품의 전통과 역사, 내가 이미 알고는 있던 브랜드지만 그들은 몰랐던 이야기, 소비자들이 몰랐던 이야기들을 브랜드나 그 기업들에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가까워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기존의 원데이 클래스들과는 조금 더 차별화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토리를 또 이렇게 들려주고 이 브랜드의 역사와 전통을 활용하는 이게 국내에 성공한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일단 그 1975년에 출시된 초콜릿 브랜드가 있어요. 75년. 네, 벌써 50년 가까이 됐는데요. 네. 마트나 편의점을 가면은 매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가격도 한 1,000원 정도? 그리고 저렴한 G사의 초콜릿이거든요. 판 초콜릿 브랜드예요.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사람들에게 사실은 특별하게 인식되는 이미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냥 뭐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좀 저렴하니까요. 그런데 작년에 성수동 그리고 올해 3월까지는 부산에 초콜릿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팝업 스토어를 열었거든요. 이 팝업 스토어 곳곳에서는 이 역사와 전통을 가진 브랜드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고 있고요. 최초의 초콜릿 포장지를 활용한 굿즈뿐만 아니라 낮에는 음료나 초콜릿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카페, 저녁에는 위스키 바로도 운영이 됐습니다. 괜찮네요. 네, 여기다 하나 더 클래스 마케팅 오늘 얘기를 하니까 해당 브랜드의 초콜릿으로 만드는 나만의 초콜릿 만들기 클래스가 있었어요. 이게 모든 시간들이 마감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웨이팅을 하시는 분들은 2시간 반 정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렇군요. 네, 소비자들은 내가 원래 알던 초콜릿 브랜드가 맞나, 너무 고급스러웠다, 즐거운 경험이었다라는 얘기도 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매출이 이전 대비 14%나 상승을 해서 400억을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와, 소름인데요. 이게 엄청난 효과네요. 네. 그러면 명품 브랜드들도 이 클래스를 활용한 마케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향수 브랜드에서 만든 이런 클래스들이 인기라고요? 네, 역시 그 브랜드의 전통과 역사를 명품 브랜드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바로 C사의 사례입니다. 브랜드에 소속된 전문 조향사들에게 조향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클래스가 인기인데요. 원래 향수 원데이 클래스라고 하면은 내가 원래 좋아하던 향을 가지고 향수를 한번 만들어 본다 이런 게 강했다면 이 클래스에서는 시향지의 향을 맡아보면서 느낌을 표현하고 조향사들이 향을 맡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특별한 클래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코튼 향수를 포근한 엄마의 품과 같은 향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네, 조향사들이 향을 기억하는 방법인 음악을 들으면서 음표와 향을 매칭하는 후각 훈련도 해보고. 이게 뭔가요? 네, 저도 기사를 보면서 사실 처음 네, 알았는데 신기하네요. 네. 네, 조향사들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훈련이나 향을 표현하는 방식들을 배우면서 향수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브랜드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던 소비자들끼리 이렇게 특별한 클래스, 이 특별한 조향사 체험이 가능한 수업을 통해서 한번 써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이게 아무리 관심 있는 분야라고 해도 이게 스스로 공부하는 건 어렵잖아요. 네. 이 클래스 마케팅이 소비자들에게 통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소비자들의 최근 성향 중에 디깅 소비라는 디깅? 트렌드가 있습니다. 네. 깊이 파다라는 뜻의 디그라는 것과 소비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 디깅 소비가 말 그대로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파고드는 성향을 가진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도 이 성향을 이어서 간다, 확장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와인에 관심을 가지게 된 소비자들이 그냥 와인만 사서 마시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와인을 구매해서 비교를 해본다든지 와인잔 또 와인셀러 같은 소품, 가전까지 소비를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와인과 관련된 자격증을 따거나 주류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을 시켜서 위스키나 전통주에 대해서 공부하는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디깅 소비의 성향입니다. 네. 이렇게 좋아하는 제품을 파고들다가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게 되면은 이에 또 즐거움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이렇게 기업들이 만드는 특별한 수업들에 열정적으로 또 참여를 하는 거죠. 아, 이해가 되네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명이 또 떠오르고요, 제 주변에. 네. 자, 그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는 소비자들도 관심을 많이 보일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레트로가 MZ 세대들에게 새로움으로 다가오면서 인기를 엄청나죠. 끌었잖아요. 네.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과거의 제품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20대, 10대 친구들에게는 새로운 브랜드로 다가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 역시 클래스 마케팅도 유효하다고 합니다. 역사가 오래된 브랜드에서 그 익숙한 또 핫한 제품들과 연결을 한 클래스를 열었을 때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어른들의 술이라고 여겨졌던 한 위스키 브랜드에서 요즘 핫한 술 하이볼을 제조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궁금한데요. 네, 근데 여기에서 후기가 아빠의 진열장에서나 보던 술에 대해서 배우니까 아빠와 할 얘기가 생겼다. 이게 또 새로운 즐거움이었다. 네.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향수 브랜드의 조향 클래스 후기에서도 어머니가 30대 때 처음으로 선물 받았던 이 향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함께 들으면서 즐거운 데이트가 됐다거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경험이다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직접 얻게 되는 새로운 경험뿐만 아니라 뭐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과의 대화 또 새로운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식음료 업계에도 특별한 수업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전통 약과를 만드는 수업도 있다고요. 네, 레트로에서 세상에. 연장된 네, 클래스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약캐팅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네, 약과 티켓팅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레트로 열풍과 함께 이 K-디저트인 약과의 매력에 빠진 젊은 소비자들이 워낙 많아서 약과를 즐기기도 하고 아이스크림을 얹어서 또 약과를 활용해서 다양한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통 떡과 약과를 판매하는 전통 브랜드들이 대기업들과 손을 잡고 또 바람떡, 뭐 개성약과 이렇게 저한테는 이름도 좀 생소하거든요. 세상에, 네.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는 클래스를 열었는데 뭐 20, 30대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누구나 접할 수 없는 품목, 네, 이런 것들의 매력을 더 느꼈다고 합니다. 야, 정말 다양한 클래스 마케팅이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클래스 마케팅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민지영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야겠지만 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먼저 오늘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수업 듣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경험이라고 여기는 고객들이 얻어가는 것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 원데이 클래스는 손에 제품 하나를 쥐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구 브랜드에서 클래스 마케팅을 통해서 가구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하루 만에.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왜 안 되지? 라고 순간 생각했습니다만. 네, 네. 그래서 한 식재료 전문 업체에서는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서 요리 수업을 하는 뭐 그런 뻔한 게 아니라 전문 지식을 가진 소믈리에나 파티시에가 말 그대로 식재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만 했거든요. 그 지식을 전달하는 클래스를 진행했음에도 모든 시간이 마감될 정도였다고 해요. 예를 들면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오일을 활용해서 요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올리브 산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이를 직접 시식해보면서 구별을 하는 방법 등으로 구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흥미를 끄는 것들을 보면 소비자들의 취향이 다양해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특히 또 클래스 마케팅 자체가 소수의 고객들을 위해서 제공이 되는 만큼 좀 희소성을 유지하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만 또 참여해서 내 주변 지인들만 참여해서 이게 또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혹은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과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이 희소성 있는 경험들을 꼭 유지하셔야 되고 또 욕심이 나더라도 한정된 기회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디어 좀 얻으셨길 바랍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0580님 3월이 됐다고 좋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군요. 4월이 되면 날씨는 따뜻해질 테고 산과 들은 점차 푸르러질 테지요. 조금은 느슨해진 정신을 다잡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와, 0580님. 네, 여러 생각이 듭니다. 정말 모범적이시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좀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아쉽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60, 70년대에는 주택 지붕으로 성면이 들어간 슬레이트를 사용했다는 거 아시나요? 훼손된 슬레이트 가루가 폐로 들어가면 암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정부